사모님, 죄송한데요. 관리비가 4개월째 밀려서 전화드렸습니다. 관리소장님의 목소리가 제 귀를 스쳤을 때 저는 본사 회의실 밖 복도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분기 예산안 파일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오후 임원 보고 내용이 가득했죠. 그런데 관리비가 밀렸다니요. 저는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는데요. 소장님, 제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퇴근길에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붉은색 글씨로 최종 납부 독촉이라고 적힌 고지서를요. 4개월치 관리비 182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금융 앱을 켰어요. 남편 계좌를 확인했죠. 월급 600만 원. 입금 당일 전액 송금. 받는 사람 배옥자.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엄마, 식당 빚만 막으면 돼. 당신 적금 좀 깨줘. 그 순간 9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은입니다. 40살이고요. 대형 호텔그룹 재무관리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9년 됐습니다. 남편 임기준과는 맞선으로 만났고 서로 비슷한 직장인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통했죠. 시어머니 배옥자 씨는 도봉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는 성실하게 사는 집안이라고 믿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열심히 일했고 시댁도 크게 간섭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결혼 3년 차부터였어요. 남편의 월급이 들어오면 그 돈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카드값이 맞나 싶었죠. 제가 관리비며 공과금, 식비를 대부분 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저 회사 휴식비가 많아서라고만 했어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니까 각자 부담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2025년 6월 초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2분기 예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죠. 여보세요? 사모님, 관리소장 나창구입니다. 죄송한데요. 관리비가 4개월째 미납이십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개월이요? 저는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는데요. 아니,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소장님, 확인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제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요. 사모님, 제가 지금 시스템 보고 있는데요. 2월부터 납부 내역이 없으세요. 혹시 계좌 잔액이 부족하셨나요? 계좌 잔액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항상 여유 있게 관리해 왔거든요. 소장님께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의실 밖으로 나가 복도 구석에 섰죠. 금융 앱을 켜서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를 확인했어요. 잔액 4,230원. 말이 안 됐어요. 이 계좌는 제 월급이 들어오는 메인 통장이 아니라 공과금 전용 계좌였거든요. 매달 50만 원씩 채워 넣는 곳이에요. 그런데 4,000원밖에 안 남았다니요.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네 달 동안 제가 입금한 200만 원이 전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있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임기준.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이 계좌에서 돈을 빼갔던 거예요. 공과금 낼 돈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편안한 얼굴이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 옆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왔어요. 응, 무슨 일인데? 관리비가 4개월째 밀렸대요.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아, 그거. 미안해. 내가 깜빡했나 봐. 깜빡한 게 아니라 공과금 계좌에서 돈을 빼간 거잖아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식당 빚 때문에 급하게 필요했어.
조금만 기다려줘. 다음 달에 채워 넣을게. 엄마 식당 빚이요? 저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이 어려운 건 알았지만 그게 우리 집 관리비를 못 낼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럼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관리비가 밀리면 연체료까지 붙는 거 알죠? 알아. 그냥 급했어. 엄마가 채권자한테 독촉 전화 받고 있었거든.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남편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그래도 뭔가 찝찝했습니다. 남편 월급은 어디로 간 거죠? 중견기업 영업관리 과장이면 월급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날 밤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남편 휴대폰을 봤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금융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죠. 남편의 급여 계좌를요. 6월 25일 입금 600만 원. 6월 25일 출금 600만 원. 받는 사람, 배옥자. 5월도 마찬가지였어요. 4월도, 3월도, 2월도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날, 전액이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흐려졌죠. 눈물이 난 건지, 분노 때문인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9년 동안 뭘 한 거죠? 아파트 보증금 8천만 원 중 제가 낸 게 5,500만 원이에요. 대출 상환도 제가 했고요.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인터넷비, 휴대폰비 전부 제 카드로 나갔어요. 남편 월급은 어디 쓰는 줄 알았냐고요? 저축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요. 그런데 전부 시댁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월급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편은 커피를 마시다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엄마 식당 빚이랑 이번 제사 비용 때문에 보내고 있어. 조금만 참아줘. 빚만 정리하면 다시 모을게. 조금만이 얼마예요? 언제까지예요? 그게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럼 우리 생활비는요? 관리비는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적금 좀 깨줘. 지금 200만 원만 있으면 엄마 독촉 전화가 끊긴대. 제발 부탁이야. 적금을 깨라고요? 제가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모은 돈을요? 시댁 빚 때문에요? 안 돼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죠. 여보, 우리 가족인데 이럴 거야? 가족이요? 가족이 이렇게 하나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했어요. 9년간 제가 번 돈, 제가 낸 보증금, 제가 갚은 대출금, 제가 낸 생활비. 전부 합치면 얼마일까요? 2억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시댁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저는 우편함을 다시 확인하러 아파트로 갔어요. 붉은색 독촉장을 꺼내 들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소장님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까지 납부 안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납부할게요. 저는 제 개인 계좌에서 182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4개월치 관리비와 연체료까지요. 남편이 빼간 돈을 제가 메우는 거예요. 이게 가족인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붉은색 독촉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저는 그 고지서를 집어들고 결혼 반지를 내려다 봤습니다. 9년 전 이 반지를 낄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반지가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죠. 2025년 6월 7일 관리비 4개월 미납 확인. 임기준 월급 전액 시댁 송금 확인. 본인 적금 요구. 이건 기록이에요. 증거예요. 저는 더 이상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숫자로 말할 거예요. 9년간 제가 낸 돈을, 제가 지킨 집을, 제가 견딘 시간을 전부 숫자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로 제 삶을 되찾을 거예요. 그 주말 저는 집에서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 명의로 된 카드가 3장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가족 카드였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쓸 수 있게 만들어둔 카드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명세서를 확인하긴 했지만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대부분 마트나 주유소 결제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6월 명세서를 펼쳐보는데 금액이 평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230만 원, 보통은 50만 원 정도인데요.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마트 결제, 주유, 외식비는 익숙했죠. 그런데 중간쯤에 이상한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주방기기 38만 원, 제기 전문점 52만 원, 냉장 설비 95만 원. 주방기기요? 제기요? 냉장 설비요? 저희 집에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냉장고는 멀쩡하거든요. 결제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전부 도봉구였어요. 시어머니 식당 근처였죠.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고요.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식당 물건을 산 거예요. 허락도 없이요. 더 확인해 봤습니다. 5월 명세서, 4월 명세서도 꺼내 봤어요. 역시 비슷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제수용품 34만 원, 식자재마트 28만 원, 주방용품 19만 원. 제수용품이요?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거 전부 제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몇 개월 동안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가족 단톡방을 열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었죠.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둘이 들어 있었어요. 최근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5월 28일, 배옥자, 기준아, 이번 제사 준비 다 됐어. 며느리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괜찮지? 임기준, 네, 엄마. 괜찮아요. 배옥자 며느리가 호텔그룹 부장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6월 3일. 시누이 막내, 언니, 오빠 월급 세다면서요. 부러워요. 저희는 애들 학원비에 허덕이는데. 배옥자, 그러게. 큰며느리가 번든 돈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니까 다행이지. 임기준 일금.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제 월급을 집안 공동돈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번 돈인데요. 제가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번 돈인데요. 시댁 식당비 갚는 데 쓰이고 제사 준비하는 데 쓰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스크롤을 더 올렸어요. 3월, 4월 대화도 비슷했습니다. 4월 10일. 배옥자, 요즘 식당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야. 기준이 월급이라도 보내주니까 겨우 버티는데. 시누이 큰딸,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얼마 필요하세요? 배옥자, 아니야. 큰며느리한테 받으면 돼. 걔가 부장이잖아.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서글펐어요. 저는 9년 동안 시댁에 잘 보이려고 명절 때마다 선물 챙기고 제사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는 백화점 상품권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시댁 사람들에게는 그냥 돈 벌어오는 며느리였던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죠. 가족카드는 마트나 주유 같은 생활비 용도로만 쓰기로 했었어요. 식당 물건이나 제수용품은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죠. 몇 분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여보, 단톡방에 왜 그런 글 올려? 엄마가 기분 나빠하시잖아. 기분 나빠요? 전 지금 4개월치 관리비 밀린 구지서 보고 있는데요. 그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거야? 가족이요? 가족이 허락도 없이 카드 쓰나요? 엄마가 급하셨대. 식당 냉장고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럼 미리 말을 하든가요. 전 명세서 보고 알았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그 글 좀 지워줘. 제발. 안 지울 거예요. 여보, 이제 다 기록할 거예요. 당신이 보낸 돈도, 카드로 결제한 것도, 전부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단톡방 대화를 전부 캡처했어요. 스크린샷을 찍어서 제 이메일로 보냈죠. 그리고 가족카드 명세서도 PDF로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은아, 어제 단톡방에 올린 건 뭐야? 어머님, 카드 결제 내역 확인했어요. 식당 물건들이요. 그게 뭐 어때서? 며느리가 시댁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 카드예요. 에휴, 요즘 젊은 애들은 참.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고 사나?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말씀 먼저 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번 달 제사 준비는 어쩌고? 제사요? 그건 집안 어른들이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은이 너도 며느리잖아. 돈 좀 보태야지. 어머님, 저 지금 관리비 4개월치 밀린 거 처리하느라 바빠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에이,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거든요. 이것도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여보,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울고 계셔. 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이라고 해도 말을 좀 조심하지. 가족인데, 가족이면 남의 카드 무단으로 써도 되나요? 무단이 아니라 급해서 그랬대잖아. 급하면 말을 하든가요. 전 명세서 보고 알았어요. 남편은 답답한 듯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죠. 당신, 요즘 왜 이래? 예전엔 이렇지 않았잖아. 엄마 도와드리는 것도 좋아했잖아. 예전엔 당신 월급이 저축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액 시댁으로 가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거야. 빚만 정리하면 언제요? 1년 뒤요? 2년 뒤요? 10년 뒤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을 다시 열었죠. 오늘 오후 5시. 배옥자 며느리가 요즘 이상해. 돈 문제로 따지고 들어. 신의 큰딸 애휴, 오빠가 좀 잘 달래야죠. 배옥자, 그러게. 월급 많이 받는다고 건방져졌나 봐. 건방져요? 제가요? 저는 더 이상 읽지 않았어요. 대신 단톡방 알림을 끄고 대화 내용을 전부 백업했습니다. 언젠가 이 대화들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들을 증명할 날이 올 거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9년 동안 제가 지킨 건 뭘까요? 가족이요? 아니에요. 착취였어요. 제 돈으로 남의 빚을 갚고 제 카드로 남의 제사를 준비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관계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감정으로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대신 모든 걸 기록하고 정리하고 증거로 만들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명세서도 이체 내역도 단톡방 대화도요.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채권자예요. 6월 중순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떴어요. 부산 센텀시티에 새로 짓는 호텔 리뉴얼 프로젝트 장기 파견 공고였죠. 재무관리팀에서 한 명을 뽑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기간은 최소 6개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장기 파견은 기피 대상이에요. 가족과 떨어져야 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오히려 이게 기회처럼 느껴졌죠. 부산이요.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곳이요. 시댁도 남편도 없는 곳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경력 사항, 프로젝트 경험, 지원 동기를 빠짐없이 적었죠. 특히 재무 리스크 관리 경험 10년이라는 문구를 강조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죠. 이틀 뒤 본사 임원 강은주 이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은 부장님, 면담 가능하신가요? 오늘 오후 4시에 15층 회의실로 와주세요. 네, 이사님. 알겠습니다. 오후 4시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강은주 이사님은 날카로운 인상의 45세 여성이었죠. 프로젝트 총괄 임원이었고 실적과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앉으세요, 다은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사님은 제 지원서를 보면서 말했어요. 부산 파견 왜 지원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필요는 없었죠.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본사에서는 매일 비슷한 업무만 반복하는데 부산 프로젝트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가족 문제는 없고요? 상관없습니다. 이사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다은 부장님,
이 프로젝트는 예산 누수와 계약 리스크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실수하면 회사가 수십억 날립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면담은 10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 문을 닫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 파일을 꺼내놓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대출 상환 증빙, 공과금 납부 의 기록, 카드 명세서, 남편 월급 송금 내역, 가족 단톡방 캡처, 관리비 미납 고지서요. 9년간의 모든 기록이었어요. 보증금 8천만 원 중 제가 낸 돈은 5,500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낸 건 2,500만 원이었죠. 대출 원금 3천만 원은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고요. 생활비는 매달 평균 180만 원이었는데 그중 제가 낸 게 150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냈고 그마저도 작년부터는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숫자로 보니 더 명확했어요. 저는 9년 동안 혼자 이 집을 지탱해 온 거예요. 밤 11시쯤 남편이 퇴근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여보, 나 다음 주에 부산 간다.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부산, 무슨 소리야? 회사 프로젝트 파견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 갈 것 같아. 잠깐,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부산을? 갑자기가 아니라 지원했어. 그리고 선발됐고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높였죠. 지원을 했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말해야 했어요? 제 커리어인데요. 커리어? 지금 우리 집안 일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부산을 간다고? 집안일이요? 관리비 밀린 건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저 부산 가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거예요. 공과금도, 관리비도, 식비도요. 그럼 엄마 재산은 누가 챙겨? 내가 혼자 다 해? 재산은 시댁 어른들이 챙기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며느리잖아. 전 이제 며느리 역할 못 해요. 부산에 있을 테니까요.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말할게. 카드도 안 쓰라고 할게. 그러니까 부산은 가지 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여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 밖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대신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죠. 옷, 세면도구, 노트북, 업무 서류, 그리고 서재에서 정리해 둔 파일 뭉치요. 계약서, 이체 내역, 명세서, 녹취 파일, 단톡방 캡처본이요. 이 파일들은 제 무기였어요. 새벽 2시쯤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제발, 부탁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캐리어 지퍼를 잠그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잔 모양이었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파견 준비 서류를 제출했어요. 부산 숙소 배정, 업무 인수인계, 출장비 정산 계좌 등록까지 전부 마쳤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한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동기 문혜진이었어요. 혜진이는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혜진아, 나야. 시간 있어? 다은아, 무슨 일이야? 상담 좀 받고 싶어. 상담 무슨? 이혼이야. 전화 너머로 혜진이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자. 다음 날 저는 혜진이를 만났어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죠. 혜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꽉 잡았어요. 다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준비해 간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계약서, 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 단톡방 캡처, 녹취 파일이요. 혜진이는 하나씩 확인하면서 표정이 굳어갔어요. 다은아, 이게 9년 동안 계속됐다고? 응.
남편 월급이 전액 시댁으로? 응. 그리고 카드도 무단으로 썼어. 혜진이는 파일을 다시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다은아, 이건 명백한 경제적 방임이야. 그리고 가족 카드 부당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그리고 조정 신청을 준비하자. 이혼은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이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죠. 다은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 저는 부산행 KTX 표를 예매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출발이었죠. 이제 진짜로 떠나는 거예요. 서울을, 남편을, 시댁을, 그리고 9년간의 착취를요. 캐리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서울에서는 법으로 제 몫을 찾을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월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죠. 어젯밤에도 부산 가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면을 마치고 캐리어를 현관으로 끌고 나왔어요. 가방 안에는 업무 서류와 귀중품, 그리고 법무법인에 제출할 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었죠. 신발을 신으면서 거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9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제 가슴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무거운 건 9년간의 기억 때문이었고, 가벼운 건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금융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작업을 시작했죠. 먼저 가족카드 사용정지 신청을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쓰던 카드였죠. 클릭 한 번에 카드가 정지됐어요. 다음은 하이패스였어요. 제 명의로 된 하이패스 역시 사용정지했습니다. 그리고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된 남편 휴대폰 번호를 삭제했어요. 마지막으로 주유 카드와 온라인 쇼핑몰 결제 수단까지 전부 정리했죠. 10분 만에 끝났어요. 남편이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결제 수단이 사라진 거예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KTX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대신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창밖을 봤어요. 열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죠. 그 시각 도봉구 아파트에서는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을 거예요.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걸 알아차렸겠죠. 거실로 나와 제 신발이 없다는 걸 확인했을 거고요. 그리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을 거예요. 남편은 편의점에 들렀을 거예요. 출근길에 항상 들르는 곳이었거든요. 커피 한 잔과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갔을 거죠.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대는 순간 거래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남편은 당황했을 거예요. 다른 카드를 꺼내 다시 시도했겠죠. 하지만 역시 거절됐을 거예요. 제 명의 카드는 전부 정지됐으니까요. 남편은 자기 체크카드를 꺼냈을 거예요. 그런데 잔액이 부족했을 거죠. 월급이 전액 시댁으로 송금됐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커피와 김밥을 내려놓고 민망한 얼굴로 편의점을 나왔을 거예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문제는 계속됐을 거예요. 주차장에서 출차하려는데 하이패스가 작동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경비원이 창문을 두드리며 카드가 안 되는데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남편은 황급히 현금을 찾으려 했겠지만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을 거예요. 죄송한데 동료한테 좀 빌려야겠어요. 남편은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비를 빌렸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영업관리 과장이 주차비 3,000원을 동료에게 빌리다니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남편은 동료들과 식당에 갔겠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다시 카드가 거절됐을 거예요. 남편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라고 둘러댔을 거고 동료가 대신 계산했을 거예요. 오후 3시쯤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였죠. 연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여보, 카드가 다 안 돼. 무슨 일이야? 전화 좀 받아줘.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저는 부산행 열차 안에서 그 문자들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지 않았어요. 부산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 반쯤이었어요. 센텀시티역에서 내려 프로젝트 현장으로 향했죠. 새로 짓는 호텔 건물은 웅장했어요.
유리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외관이 햇빛에 반짝였죠. 저는 현장 사무실로 들어가 강은주 이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다은 부장님, 잘 오셨어요. 짐은 숙소에 풀고 오셨죠? 아직이요. 바로 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현장 파악부터 하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저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예산 자료와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몇 가지 수상한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죠. 자재 구매 단가가 시세보다 높았고, 일부 하청업체 계약 내용이 불명확했어요. 이게 제가 잡아내야 할 누수였어요. 오후 5시 저는 회사에서 배정해준 숙소로 갔어요. 센텀시티 인근 오피스텔이었죠.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캐리어를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에서 해제했어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23통, 문자 17개,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 5통, 문자 3개였죠. 저는 문자부터 확인했어요. 남편, 여보, 카드가 다 안 돼. 무슨 일이야? 남편, 전화 좀 받아줘. 나 지금 회사에서 점심값도 못 냈어. 남편, 제발 대답 좀 해줘. 나 어떻게 하라고? 남편, 당신 진짜 이러는 거야? 연락해. 시어머니, 다은아, 기준이가 카드가 안 된대. 뭐 한 거야? 시어머니, 며느리가 이렇게 남편 낭신 줘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 당장 전화해. 저는 문자를 읽으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죠. 그저 차갑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느낀 불편함은 제가 9년 동안 느낀 불안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딱 한 통의 문자만 보냈어요. 제 명의 카드는 제가 관리합니다. 앞으로 당신 돈으로 생활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과는 다른 풍경이었죠.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서 문혜진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이혼 조정 준비 자료였죠. 첨부 파일로 계약서, 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 단톡방 캡처, 녹취 파일을 전부 보냈어요.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혜진아,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부탁해. 다음날 아침 혜진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다은아, 자료 잘 받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조정 신청 준비할게. 넌 부산에서 내 일에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9년 만에 처음으로 담담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이 들었죠. 이제 남편은 빈집에서 무너질 거예요. 카드도 하이패스도 간편 결제도 없이 자기 돈으로만 살아야 하니까요. 그제야 깨달을 거예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제 명이었다는 거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도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오늘부터 저는 호텔그룹 재무관리팀 부장 정다은이 아니라 부산 프로젝트 재무 책임자 정다은이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채권자 정다은이 될 거예요.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부산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어요. 저는 프로젝트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자재 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단가가 시중가보다 15% 높았고, 일부 하청업체는 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였어요. 누군가 중간에서 빼먹고 있었던 거죠. 저는 강은주 이사님께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사님은 자료를 검토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다은 부장님을 보낸 게 정답이었네요. 이건 바로 계약 재검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저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 본사에서는 항상 결혼했으니 육아 준비해야지, 시댁 일 많아서 힘들겠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달랐어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았죠. 그 무렵 서울에서는 문혜진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혜진이는 제가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했죠.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어요. 며칠 뒤 조정 관련 서류가 남편의 회사로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우편물함에서 법원 봉투를 받아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주변 동료들 눈치를 보면서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겠죠. 봉투를 뜯어보니 이혼 조정 신청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을 거예요. 신청인 정다은, 피신청인 임기준, 사유경제적 방임, 생활비 미지급,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경제적 개입,
남편은 손이 떨렸을 거예요.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겠죠. 첨부 자료 목록에는 월급, 전액 송금 내역, 가족카드 부당 사용 내역, 관리비 미납 증빙, 가족 단톡방 대화 캡처가 적혀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제게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대신 회사 사무실에서 예산 누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도봉구 시댁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식당 셔터는 반쯤 내려와 있었고 안은 어둑했겠죠. 시어머니는 안쪽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 남편이 급하게 부르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왜 그래? 기준아? 무슨 일이야? 다은이가 이혼 조정 신청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을 거예요. 뭐? 이혼? 네. 법원에서 서류 왔어요. 경제적 방임이랑 가족카드 부당 사용 때문에요. 가족카드. 그게 뭐가 문제야? 며느리가 시댁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은이가 진짜로 이혼하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남편을 봤을 거예요. 그럼 네가 잘 달래야지. 남자가 집안 하나 못 챙기냐? 엄마, 제가 어떻게 달래요? 제 월급은 전부 엄마 계좌로 갔잖아요. 그건 내가 급해서 그랬지. 식당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이제 어떡해요? 법원에서 조정하라는데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내가 받은 건 네가 준 용돈이야. 며느리가 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한텐 책임 없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내 문제잖아. 남편은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던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거였죠. 남편은 식당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탔을 거예요. 핸들을 잡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겠죠.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제발 얘기 좀 하자.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진심이야. 다시 시작하자. 엄마한테도 말할게. 카드 안 쓰라고 할게.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산 숙소에서 노트북을 켜고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예산 누수를 잡아낸 덕분에 회사는 3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강은주 이사님은 본사에 보고하면서 제 이름을 언급했고요. 다음 날 문혜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은아, 조정 신청서 접수됐어. 다음 달 초에 첫 조정 기일이 잡혔어. 고마워. 혜진아. 근데 남편 측에서 연락 왔더라. 합의하고 싶다고. 합의는 없어. 조정실에서 보자고 해. 알았어. 그럼 우리도 준비 단단히 하자. 회계법인에 자료 분석 맡겼어. 9년간 네가 기여한 금액이랑 남편이 시댁에 보낸 금액 전부 표로 만들 거야. 그래, 부탁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부산 바다가 보였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저 파도처럼 밀려났다가 이제 다시 밀려가는 중이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요. 그 주말 남편은 또다시 시댁으로 갔을 거예요. 이번엔 시누이들도 모여 있었을 거죠.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 법원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을 거예요. 다은이가 이혼 조정 신청했어요. 엄마 때문이래요. 시누이 큰딸이 서류를 들여다봤을 거예요. 오빠, 이거 심각한데 가족카드 부당 사용이랑 생활비 미지급이 다 증거로 첨부돼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떡하라고요. 시누이 막내가 시어머니를 봤을 거예요. 엄마, 정말 형님 카드로 식당 물건 샀어요?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급해서 그랬지. 식당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어쩌라고. 그래도 허락은 받고 써야죠. 허락. 며느리가 시댁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을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겠죠. 이건 엄마가 잘못하신 거야 라고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을 거예요. 이제 어떡하죠? 다은이는 답도 안 해요.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말했을 거예요. 그럼 네가 부산 가서 빌어. 남자가 굽신거리는 게 뭐가 어때서. 엄마, 다은이는 이미 마음 정한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부부인데. 9년 살았잖아. 9년 동안 제 월급 전부 엄마가 가져갔잖아요.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겠죠. 뭐?
네가 지금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에휴, 이것들이.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남편은 식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겠죠. 시누이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빈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거실엔 아무도 없었고 불도 꺼져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먹을 게 없었을 거예요. 편의점 도시락을 사와서 혼자 먹었겠죠. 식탁에 앉아 도시락을 떠먹으면서 남편은 깨달았을 거예요. 9년 동안 이 집을 지탱한 건 자기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거요. 아내의 돈으로, 아내의 카드로, 아내의 노력으로 이 집이 유지됐다는 거요. 자신은 단 한 푼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거요. 남편은 도시락을 반쯤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빈 침대를 보면서 무너졌겠죠. 그 시각 저는 부산 숙소에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내일 본사에 제출할 자료였죠. 예산 누수 분석, 계약 재검토 방안, 향후 리스크 관리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복수의 무대는 두 곳이에요. 부산 프로젝트 현장과 서울 법정이요. 부산에서는 제 능력을 증명하고 서울에서는 제 몫을 찾을 거예요. 남편은 이제 혼자예요. 빈집에서 빈 통장으로 빈 미래를 마주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9년 동안 느낀 감정이에요. 이제 남편 차례입니다. 부산에서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프로젝트의 예산 재조정을 완료했고 새로운 하청업체 선정 작업도 마쳤죠. 강은주 이사님은 본사 임원회의에서 제 성과를 보고했고 본사에서는 추가 프로젝트 참여를 타진해 왔어요. 그 무렵 문예진 변호사는 회계법인 한세라 회계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혜진이는 제가 보낸 9년간의 자료를 세라 씨에게 넘겼고 세라 씨는 포렌식 회계 기법으로 모든 금융 흐름을 분석했죠. 어느 날 저녁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은아, 자료 분석 끝났어. 내일 사무실로 올 수 있어? 부산인데 주말에 갈게. 그래, 토요일 오전에 보자. 토요일 아침 저는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하니 혜진이와 세라 씨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다은아, 앉아. 혜진이는 제 앞에 두꺼운 파일을 펼쳐 놓았어요. 표지엔 정다은임 기준 혼인 기간 재무분석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죠. 세라 씨가 파일을 넘기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은 부장님, 이 표를 보세요. 2016년 결혼부터 2025년 현재까지 부장님과 남편분의 소득과 지출을 전부 정리했어요. 표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다은 총소득 5억 4,200만 원. 임기준 총소득 4억 9,800만 원. 정다은 가계 기여액 4억 8,500만 원. 임기준 가계 기여액 3,200만 원. 임기준 시댁 송금액 4억 6천만 원. 저는 숫자를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남편은 9년 동안 번 돈의 92%를 시댁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는 단 3,200만 원만 기여했죠. 세라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아파트 보증금 8천만 원 중 부장님이 5,500만 원, 남편분이 2,500만 원 내셨어요. 대출 원금 3천만 원은 전부 부장님 통장에서 나갔고요. 생활비는 9년간 평균 월 180만 원인데 그중 부장님이 150만 원, 남편분이 30만 원 부담하셨어요. 그마저도 2023년부터는 0원입니다. 그리고 가족카드 부당 사용 내역이에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어머니분이 사용한 금액이 총 890만 원입니다. 식당 기기, 제수용품, 식자재 등이죠. 혜진이가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다은아, 이건 단톡방 캡처본이야. 시어머니가 내 월급을 집안 공동돈처럼 말한 거 전부 정리했어.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대화가 출력돼 있었어요. 며느리가 호텔그룹 부장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큰며느리가 번든 돈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니까 다행이지. 언니 월급 세다면서요?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은아, 이 자료면 충분해. 경제적 방임이 명백하고 시댁의 부당한 개입도 증명돼. 조정실에서 이거 나오면 판세가 완전히 기울 거야. 저는 자료를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울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숫자들로 싸워야 했으니까요. 고마워. 혜진아. 세라 씨도요. 세라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부장님,
이 정도 자료는 처음이에요. 9년간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남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제 버릇이에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혜진이가 조정 일정을 확인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이야. 남편 측에서도 출석한대. 알았어. 다은아, 한 가지 더. 남편이 계속 연락하고 있어. 합의하고 싶다고. 합의는 없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조정시에서 보자. 저는 사무실을 나와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KTX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9년간 제가 기여한 4억 8,500만 원이요. 남편이 기여한 3,200만 원이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주 내내 남편은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얘기 좀 하자. 내가 미쳤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조정실 가기 전에 한 번만 만나자. 제발.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산 프로젝트에 집중했죠. 강은주 이사님은 제게 추가 업무를 맡기면서 말했어요. 다은 부장님, 본사에서 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가능성 높아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개인적인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부장님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사님의 말이 힘이 됐어요. 누군가는 제 능력을 봐주는구나 싶었죠. 시댁에서는 제 월급만 받지만 여기서는 제 실력을 봐줬으니까요. 조정 전날 밤, 저는 부산 숙소에서 옷을 챙겼어요. 내일 서울로 올라가 법원에 가야 했죠. 검은색 정장을 꺼내 다렸어요. 전문적이고 단정해 보여야 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남편을 마주할 거예요. 9년 만에 법정에서요. 어떤 얼굴로 나올까요? 사과할까요? 아니면 변명할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감정을 정리했으니까요. 내일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할 거예요. 9년간의 이체 내역으로, 카드 사용 내역으로, 단톡방 캡처로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남편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여보, 내일 법원 가기 전에 커피 한 잔만 하자. 10분만. 제발. 저는 문자를 읽고 답을 보냈어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명확하게요. 조정실에서 만나요. 그전엔 할 말 없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내일은 제가 9년간 참았던 모든 것을 숫자로 증명하는 날이에요. 법원은 감정을 믿지 않아요. 증거를 믿죠. 그리고 저는 9년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목요일 아침 9시 저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법원 건물은 엄숙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출입하고 있었죠.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문혜진 변호사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은아, 잘 잤어? 응, 괜찮아. 긴장돼? 아니. 오히려 차분해. 혜진이는 제 얼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 표정 유지해. 조정실에서는 감정 빼고 사실만 말하면 돼. 3층 조정실로 올라갔어요. 복도에는 몇 쌍의 부부들이 서 있었죠.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지쳤지만 동시에 결연한 얼굴들이요. 조정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았을 때 복도 저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죠. 그리고 그 옆엔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오려 했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손을 들어 막았죠. 임기준 씨, 조정실 안에서 이야기하시죠. 남편은 멈칫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말했죠. 여보,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을 똑바로 봤을 뿐이에요. 9년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10시 정각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조정위원 두 분이 안에 앉아 계셨고 우리는 양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저와 혜진이는 한쪽, 남편과 시어머니는 반대편이었어요. 조정위원 중 한 분이 말했어요. 양측 모두 출석하셨네요. 오늘은 사건 개요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신청인 측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혜진이가 서류를 펼쳤어요. 신청인 정다은은 9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피신청인 임기준의 경제적 방임과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경제적 개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9년간의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보증금 기여 증빙, 생활비 부담 내역이 한눈에 보이는 표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조정의원들이 자료를 꼼꼼히 읽고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정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말씀하세요. 남편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어머니가 식당 빚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보냈어요. 저도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조정의원이 물었어요. 그럼 부인께 사전에 말씀은 하셨나요? 그건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요구하셔서요. 9년 동안 계속 급하셨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정의원이 다시 자료를 보면서 말했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임기준 씨 월급 총 4억 9,800만 원 중 4억 6천만 원이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됐네요. 92%입니다. 그리고 가계 기여액은 3,200만 원. 9년간 월 평균 29만 원이네요. 숫자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죠.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이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호텔그룹 부장이잖아요. 돈 많이 버는데 시댁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조정 의원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님, 며느리분 소득이 많다고 해서 남편분이 생활비를 안 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집안 어른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것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은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어요. 조정 의원이 다른 자료를 꺼냈죠. 그리고 이건 가족 단톡방 대화 내용인데요. 시어머님께서 며느리 월급도 집안 돈이라고 말씀하신 게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잖아요. 가족카드로 식당 냉장고, 제기, 제수용품까지 구매하셨네요. 총 89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급해서 그랬어요. 며느리한테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말할 거면 왜 단톡방에 며느리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괜찮지 라고 쓰신 겁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정의원이 혜진이를 봤죠. 변호사님, 추가 자료 있으신가요? 혜진이가 녹취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편이 제게 적금을 깨라고 요구하던 통화 내용이었죠. 당신 적금 좀 깨줘. 지금 200만 원만 있으면 엄마 독촉 전화가 끊긴대. 안 돼요. 여보, 우리 가족인데 이럴 거야? 녹음이 끝나자 조정실은 조용해졌어요. 조정의원이 남편을 봤죠. 임기준 씨, 부인이 번 돈을 당신 어머니 빚 갚는 데 쓰라고 요구하신 겁니까? 그때는 정말 급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정의원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임기준 씨, 혼인 생활에서 경제적 기여는 양측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한쪽이 전부 부담하고 다른 쪽은 자기 가족에게만 송금하는 건 명백한 방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며느리분 명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신 건 부당합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정의원이 저를 봤죠. 정다은 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9년 동안 이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아니라 시댁을 지켰죠. 이제 저는 제 삶을 지키고 싶어요. 이혼 의사가 확고하신가요? 네. 조정의원이 남편을 봤어요. 임기준 씨는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9년 동안 충분히 드렸어요. 조정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측의 의견이 명확하네요. 그럼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논의해야겠습니다. 혜진이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아파트 보증금 8천만 원 중 신청인이 5,500만 원, 피신청인이 2,500만 원 기여했습니다. 대출 상환 3천만 원은 전부 신청인이 부담했고요. 따라서 보증금의 대부분은 신청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조정의원이 남편을 봤어요. 이해 있으신가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요? 혜진이가 말했어요. 경제적 방임과 시댁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5천만 원이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임기준 씨, 9년간 부인께서 부담한 금액을 생각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남편은 손끝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조정위원이 마무리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조정 기일에 구체적인 합의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죠. 남편이 뒤에서 불렀어요. 여보.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혜진이와 함께 법원 밖으로 나갔죠. 햇빛이 눈부셨어요. 다은아, 수고했어. 고마워. 혜진아, 다음 조정 때 마무리될 거야. 판세는 완전히 내 쪽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늘을 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9년간의 이체 내역이, 카드 사용 내역이, 단톡방 대화가 모든 걸 증명했죠.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거를 가진 당사자였어요.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정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번째 조정 기일에서 합의안이 정리됐죠. 아파트 보증금은 제 기여분이 크게 인정되어 7천만 원을 받게 됐고, 위자료는 3,500만 원으로 조정됐어요. 가족카드 부당 사용분 890만 원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공동으로 반환하기로 했고요. 법원은 남편의 경제적 방임과 시댁의 부당한 개입을 명확히 인정했어요. 조정조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죠. 피신청인 임기준은 9년간 혼인 생활 중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으며 월급 대부분을 배우자 동의 없이 친족에게 송금하여 경제적 방임 책임이 인정됨.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어요. 제가 9년 동안 느낀 억울함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조정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돈을 마련할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신뢰를 잃었거든요. 법원 서류가 회사로 도착한 이후 남편은 동료들 사이에서 아내 카드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결국 남편은 지방 영업소로 발령받았고 그마저도 견디지 못해 스스로 퇴사했어요. 시어머니의 식당도 결국 폐업했어요. 빚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원망했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원망했죠. 둘은 서울 외곽 고시텔에 각자 방을 얻어 지내게 됐어요. 9년간 저희 돈으로 유지하던 체면이 무너진 거였죠. 그 무렵 저는 부산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호텔 리뉴얼 예산을 10억 원 절감했고 공사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됐죠. 강은주 이사님은 본사에 저를 추천했고 본사에서는 재무전략실 임원 후보로 저를 지명했어요. 12월 초 프로젝트 완료 보고를 마친 뒤 저는 본사로 복귀했어요. 본사 임원들은 저를 면담하면서 해외 연수 기회를 제안했죠. 다은 부장님, 내년 3월부터 싱가포르 지사에서 6개월간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임원 후보자 교육 과정이에요. 관심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출국 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요.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9년간의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그해 겨울, 저는 도봉구 아파트를 정리했어요.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갔고 보증금 정산도 끝났죠. 짐을 싸면서 9년간의 흔적들을 보았어요. 결혼 사진,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 시댁에서 받은 선물들이요. 전부 버렸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행복했어요. 새 출발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9년이 지나고 보니 이곳은 제 집이 아니라 시댁의 연장이었어요. 현관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열쇠는 부동산에 맡겼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2월 말 저는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싱가포르행 비행기는 오후 3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죠. 라운지는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비행기들이 이착륙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폴더를 확인했어요. 시댁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죠. 안에는 9년간의 사진과 단톡방 캡처, 영수증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손가락을 폴더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죠. 이 폴더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눌렀어요. 폴더가 사라졌어요. 9년간의 기록이 한 번의 클릭으로 지워진 거예요. 그 다음은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방이요. 나가기 버튼을 눌렀죠. 대화방을 나가시겠습니까? 나가면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됩니다. 확인을 눌렀어요. 단톡방이 사라졌어요. 휴대폰 화면은 깨끗해졌어요. 시댁 관련 폴더도, 단톡방도, 연락처도 전부 없었죠. 그때 방송이 나왔어요. 싱가포르행 SQ605편 승객 여러분께
탑승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탑승구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죠.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아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제가 지킨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 삶이었어요. 9년 동안 빼앗겼던 제 인생이요. 남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시어머니는요? 상관없었어요. 그들의 삶은 이제 제 삶과 무관했으니까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어요.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시작으로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싱가포르 연수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죠. 6개월 후면 저는 본사 재무전략실 임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제 능력으로 얻은 자리일 거예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정다은으로요. 휴대폰을 다시 켰어요. 새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죠. 문혜진이었어요. 다은아, 잘 도착하면 연락해. 너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혜진아,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죠. 구름 위는 눈부시게 밝았어요. 9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어요. 돈이 아니라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낸 돈도, 제가 견딘 시간도, 제가 되찾은 인생도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정다은으로요.